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문재인 586 집단이 이제 자살골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단 내부가 균열이 깊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하고 온유하고 지능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번 8.15 집회 많이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율구 동료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텔스워 로버트 스팔딩이 지었고요.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 주시면 제가 책이 나왔을 때 한 분 한 분 서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0월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9월 끝나기 전쯤 나올 것 같아요. 10월 초쯤. 9월은 넘길 것 같고 10월 중순 초에서 중순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586의 이제 자충수는 이제 원전 내다버리기 이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강입니다. 일단 설계 기술이 세계 최강이고요. 두 번째로 건설에 있어서 가성비가 제일 높고 공기 준수가 제일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 노하우가 세계 최강입니다. 여러 대의 원전을 돌리고 있었는데 심각한 사고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 시스템이 세계 최강입니다. 참고로 저희 이전에는 원전 제어 시스템은 아날로그 센서를 썼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센서를 들여왔고 디지털 센서에 바탕을 둬서 컴퓨터 기반의 지능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제어를 변형시킨 게 발전시킨 게 한국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 이제 배를 만들 때 빌딩 블락, 모듈식 빌딩 블락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모듈과 모듈을 용접하는 방식을 가끔 쓰잖아요. 아주 큰 배들은. 마찬가지로 원전도 이렇게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모듈과 모듈을 결합시키는 그런 방식의 기술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원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 걸친 저희 원전 기술을 저희들이 내다버리고 거기도 이제 태양광이니 뭐니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제 저희들 그림대로 갔다면은 남북을 관통하는 가스관이 러시아 가스관이 들어오게 되고 그 가스관을 중간에 빠개면은 북한이 빠개면 우리는 에너지 대혼란을 겪게 되고 또 우리가 러시아에 가스를 의존하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겠죠. 또 태양광 한다고 난리 법석을 부려가지고 요번에 이제 태양광 때문에 저게 많이 생겼죠. 산사태가. 이걸 무식한 환경론자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중국으로 원전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거라고 해야 되는 건지 북한 관통 러시아 PNG 파이프라인 가스,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천연가스란 뜻에서 PNG라고 합니다. 북한 관통 PNG에 우리를 예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복심이 깔려 있는 건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태양광 산사태까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북쪽 산은 주체농법으로 거덜이 났고 남쪽 산은 태양광으로 작살이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게 이제 북쪽의 주체농법이죠. 이 산에 전부 밭을 갈아가지고 홍수가 나면 폭우가 쏟아지면 이게 일종의 이제 산사태가 계속 만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에 있는 경작지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밀려온 토사에 의해서 평야에 있는 경작지까지 망가집니다. 지금 북한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아마 심각할 겁니다. 자, 그들의 두 번째 자충수는 이제 부동산이겠죠. 원래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돈이 풀리면 이제 우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돈이 풀렸는데 그럼 자산 가치는 수직 상승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은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데 공급으로 풀으려면 사람들의 부동산 소유욕을
이렇게 꺾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자들은 공급으로 풀 생각을 안 하고 법으로 부동산을 때려잡겠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진 자들에 대한 계급 투쟁을 수행함으로써 가진 자에 대한 안 가진 자의 그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지지 기반을 안 가진 자들 중심으로 강화시키겠다. 뭐 이런 계산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저야 그 사람들 마음속 들여다볼 그런 신과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뭐하러 저런 멍청한 짓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말해서 뭐 저런 멍청한 짓으로 노려볼 만한 게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계급적 적대감을 불지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참고로 한국 이 부동산은요 장점이 한 3개쯤 있습니다. 이 장점이 이번 저희들의 그 자충수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있어요. 우선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가주택 보유율이에요. 저희가 한 61%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자가주택 보유율이. 그 다음에 그 자가주택 보유율이라기보다 자가주택 주거율, 내 집에서 내가 사는 율. 내 집에서 내가 사는 율. 다시 그걸 저희가 자가주택 보유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자가주택 주거율이 저희가 한 60%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센서스 했을 때 지금 사시는 곳이 자가입니까? 아니면은 임대입니까? 했을 때 자가 하는 분이 10명에 6명은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전 세계 선진국 중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소득 중위권 임차 가구 주거비 비율. 이거 참 복잡한 개념인데요. 임차 가구 주거비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자가에서 사는 60% 빼고 나머지 40%는 임차 가구에서 살죠. 그러면 임차 가구에서 살 때 그게 전세든 월세든 전월세든 전부 월세 이자율로 환산을 했을 때 그 이자 부담률이 소득에서 몇 프로 차지하냐예요. 그 이자 부담률이. 그게 임차 가구 주거비 비율 RIR 그러니까 Rent Income Ratio라는 건데요. 이게 근데 묘해서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은 꽤 높게 나와요. 한 30% 이상 나와요. 그런데 소득이 이제 중위권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중위권쯤에서 좀 낮아져요. 많이. 그랬다가 그럼 소득이 점점 더 늘면 어떻게 되냐. 뭐 연평균 소득 우리로 치면 1억이 넘고 2억이 넘으면 이게 떨어지냐. 안 떨어집니다. 더 올라가요. 소득이 빵빵하니까 굉장히 좋은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 RIR을 따질 때는 그 소득 수준을 보통 이 중위권에 맞추고 따집니다. 중위라는 건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쭉 그 순서대로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거. 그걸 이제 민이라 그럴 거예요. 민. 에버리지가 아니라 에버리지는 다 더해 갖고 산술적으로 평균을 낸 게 에버리지. 평균 이제 평균값이고요. 이건 이제 민 중위값이라 그러죠. 중위값. 그래서 이 RIR을 따질 때는 중위값을 따지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유의미해져요. 전체 놓고서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 중위권에서 임차 가구 주거비 비율이 한국이 어떠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살만한 나라들 한 30% 나옵니다. 우리가 20%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낮은 거예요. 20%좀 나와요. 그 계산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한 20% 나옵니다. 이 RIR이. 이게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전 세계 유일의 전세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전세. 전세라는 게 다른 나라는 없죠. 일본이나 뭐 미국 같은 데 가면 또 유럽 가면 보통 보증금이라 그래봐야 별게 없고 한 3개월, 4개월치 보증금 정도 걸어놓고 그다음에 월세 내는 방식이죠. 보통.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보증금이라고보다 그걸 이제 렌트 다운 페이먼트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선월세 몇 달치를 선월세로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월세를 다시 또 내가다가 마지막 되면 그걸로 정산하는 그런 방식이죠. 다른 데서 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국은 전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세 뭐 이제 전세 못 내주죠. 사람들이 전세를 못 내주죠.
왜냐하면 이 그 전세 가지고는 세금을 못 내니까. 그 법으로 안 되는 일을 법으로 때려잡겠다. 그래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집을 하고 있는 상태를 고통스럽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아 일을 가면서 자 시원하다 시원하다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서민층에 대단히 잘못 짚은 거죠. 이런 그 서민층이 임차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서민층의 꿈이 나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나도 내 집 마련.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 사이드가 다 막히고 그 무거운 세금은 전부 임차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럼 임대인은 돈 버냐? 아니죠. 간신히 그 세금 가리고 그다음에 집 이제 감가상각 떨고 나면 얻는 거 없고 집주인은. 이런 구조에서 그럼 집이 안 지어지고 이 구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법이 계속하면. 그러니까 이제 다 들고 나와서 부동산 그 관련 법, 뭐 악법들 다 철폐하자라는 운동이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자충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를 앞세워서 하고 있는 이제 이제 뭐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법조 장악이죠. 사법 장악. 이게 이제 지금 얘들이 하는 행태를 이제 rule by law라고 하고 그 법을 이용한 지배 그 법을 이용해 먹으려니까 다 자기들 코드에 맞게 뭐 헌법재판관, 대법원, 뭐 일반 법원, 검찰, 경찰 다 코드 인사하게 하고 해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들이 뭐 다 잡고 있는데 얼마든지 코드 인사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rule of law면 자연법 정신이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때 law는 자연법 정신입니다. rule by law는 실정법을 이용한 지배입니다. 즉 rule of law는 지배자가 자연법이에요. 그 체제, 그 상태에서는. 자연법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정신에 바탕한 이제 현대 서구 문명에서 나온 개념이죠. 이때 현대라고 하면 이제 르네상스 종교개혁 때부터 칩니다. 서양에서의 모더니티 현대는. 그러면은 이게 뭐냐? 결국은 이제 존엄한 개인, 자유 뭐 이런 거거든요. 전부 개인 존엄성, 자유. 근데 그 자연법 정신이 지배하는 상태를 rule of law라 그러는데 얘들은 rule by law, 법을 이용한 지배, 법 위에 권력을 탐하는 지배 집단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rule by law를 하려면 그 법을 집행하는 뭐 이제 그 경찰, 검찰, 법원, 대법원, 헌재 이걸 다 장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런 짓이 이제 뭐냐면 공수처가 이제 그런 거죠.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하기 위한 악법이죠. 위헌 악법이죠. 또 각종 악법 계속해서 법을 이용한 지배를 강화하죠. 지금 추미애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하는 것은 그 법을 이용한 지배를 위한 검찰의 칼을 완전히 자기들 그 손아귀에 다 장악하겠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선 캠프 공익제보위원장을 지낸 심평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검찰개혁이다. 그렇게 장기 집권하면 역사가 침뱉을 것이다. 문재인 사람이에요. 심평. 문재인의 사람이라고요. 지금 이런 증상, 즉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이 문재인 586 집단으로부터 이탈하는 증상, 그다음 문재인 586 집단 안에서 계보를 달리하는 자들 간의 암투와 갈등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그 결정적 자충수는 4.15 총선 및 그 이후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통계 패턴이 말이 안 되죠. 부정선거 의혹이 이게 통계 때문에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좀 또라이 같은 사람들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극우 이런 자들의 오해다라고 쉽게 프레이밍이 안 돼요. 이 통계가 너무 이상해서. 이제 이 통계를 보시면 뭐 이거 제가 짧게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 그래서 본투표 득표율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뺀 값입니다. 민주당은 천편일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데 평균치가 마이너스 11포인트쯤에 와 있어요. 이제 미래통합당은 평균치가 플러스 11쯤에 와 있습니다. 둘이 완전히 데칼코마니로 딱 갈라서 있죠. 그리고 저게 지금 저렇게 놓으니까 저렇지. 저기 분포되어 있는 저기 특정 지역 호남 같은 데 빼고 좀 손 좀 덜 본 데 몇 군데 빼고 수도권 중심으로 딱 보면 저게 가운데 박스로 딱 이렇게 그 박스로 들어와 버려요. 저게 박스로. 그러니까 원래 분포 그림이 이렇게 종이나 벨 모양이어야 되는데 종이나 벨 모양이 아니라 그냥 박스가 돼 버려요. 그럼 이런 분포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특히 2016년에 비해서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자의 절반쯤 되거든요. 거의 40%. 40%가 된다고요. 전체 투표율에. 전체 투표율이 60인데 60 몇 프로인데 20%대 후반쯤 되니까 이게 20%대 중반인가 후반쯤 돼요. 이번이. 그래서 40%가 된다고요. 이번 게. 40%쯤 되니까 전체 투표한 사람의 10명 중에 4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그러면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그 패턴의 차이가 좁혀져야 돼요. 오히려. 모집단은 하나니까. 좁혀져야 되는데 본투표에 가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사전투표에서는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저게. 그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를 보면 각 선거구마다 패턴이 또 똑같고 거의 심지어는 저기 민경우공 선거구에서는 본투표에서 득표한 수 한 후보에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수의 그 비율이 또 똑같고 뭐 좀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한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 거국적 민관 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부정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된다고요. 하나하나 그 선거에 사전투표에 관한 선거 과정을 다 짚어가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커녕 이제 뭐 25명의 낙선자들이 이제 재검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그럼 원래 이게 결론이 나서 재검표 빨리빨리 시작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어마무시한 고발이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래 이거 선거법은 빨리빨리 처리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도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검찰과 법원의 사실상의 태업, 사보타지 아니냐.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민기적거리면서 안 움직이냐. 의혹만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의혹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특히 트럼프가 재선이 되고 11월 3일 날 그다음에 미중 전쟁이 강화되고 북한 접수 해방이 뭐 내년 한 5, 6월까지 일어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때까지도 이거 저기 진화가 안 돼요. 통계 패턴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법원이 뭉갰다고 한들 이게 진화가 되겠냐고. 진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북한 접수 해방으로 국민각성이 진행되면 그 상태에서 무슨 일 발생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잘 판단들 하셔서 그 권력 잡으신 분들이 잘 판단들 하셔서 좀 슬기로운 그리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부터 밟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제가 이제 아까 트럼프 재선된다. 근데 지금 트럼프 재선을 내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몇 명 없죠. 저 이충근 박사, 그 다음에 그 원영섭, 우리 오베드, 그 미주 중앙 오베드요. 그래서 몇 명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그거 네 꿈 아니야. 요새 안 그렇습니다. 미국 유권자의 59%가 바이든이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봐요. 당선될 경우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보는 게 미국 유권자의 59%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50%가 민주당 지지자의 50%가 바이든이 임기를 못 채울 거다. 바이든 당선되더라도. 공화당 지지자의 73%가
당선되더라도 임기 못 채울 거다. 무당파의 57%가 당선되더라도 임기 못 채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통령이 누가 되냐거든요. 임기 못 채운다는 얘기는 부통령이 권력 승계하고 그 부통령이 그 다음번 대통령 된다는 얘기잖아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부통령 자리가 대통령 자리예요. 그러니까 부통령 지명을 둘러싸고 살벌한 내부 투쟁이 진행되죠. 그게 대통령 자리인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그래서 부통령이 누가 지명되든 심각한 내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을 구성하는 그 정파들 간에 살벌한 내부 투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당들도 마찬가지인데 야당 생활하는 게 편해요. 집권당 생활하는 것보다. 정상적인, 그래도 비교적 꼴을 갖춘 그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을 만들어낸 여러 정파들의 입장에서 부통령을 못 먹을 바에야 정권 안 잡는 게 낫다. 부통령 먹으면 자기 정파가 대통령 배출한 거니까 말이 되는데, 부통령 못 먹으면 차라리 정권 안 잡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거기다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 지지자 대다수가 누가 바이든의 부통령 후보, 그 부통령 지명자가 될 거냐에 자기 투표가 누굴 찍을 거를 결정할 때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와요. 이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통틀어서 45%가 이게 민주당 지지자인지 공화당 지지자인지 무당파인지 안 따지고 통틀어서 45%가 통틀어서 45%가 난 부통령 후보 누가 되는 거에 의해서 내 표가 굉장히 많이 영향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이든의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물음이 그렇게 나갔을 때 공화당 지지자들은 바이든의 부통령 누가 되냐랑 상관없이 난 트럼프 찍을 거야 이렇게 되니까 저 45%는 결국 민주당 성향 사람들이라고요. 그 민주당 성향 사람들이니까 45란 숫자로 드러났다는 얘기는 거의 다 저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한 8, 90%는 최소한 바이든의 VP가 자기가 원하는 VP가 안 되면 바이든 안 찍는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 저 현상이 어디서 있었냐면요. 2016년 그 버니 샌더스 때 있었어요.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클린턴을 안 찍어버렸잖아요. 물론 그때는 버니 샌더스가 독자 출마했으니까. 그때 만약에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까지 클린턴을 찍었었더라면 아마 트럼프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살벌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 미국 평론가들 중에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이 이런 평을 해요. 바이든이 이기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된다. 우선 첫째, 부통령 지명을 한 다음에 부통령 후보를 지명한 다음에 내홍이 없어야 된다. 내홍 있죠. 당연히. 두 번째, 트럼프와 TV 토론을 잘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 잘 막아낼 수 없죠.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영어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아이러니. 바이든 틀림없이 대통령 돼. 단 두 가지가 되면 되는 거야. 그 두 가지는 첫째, 부통령을 지명한 다음에 내용이 없어야 되고, 둘째, 트럼프와의 TV 토론을 잘 막아내야지. 둘 안 되면 바이든 확실히 당선돼. 이렇게 표현해요. 안 된다는 소리죠, 저게. 저 내용이 그렇게 심각합니다. 실제로 부통령 딱 지명하는 순간 지금 부통령 지명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르는 게 수잔 라이스인데 제가 어저께 이거 큰 실수했어요. 제가 좀 머리가 이상했는지 좀 약에 취한 건 아닌데 수잔 라이스하고 콘돌리사 라이스를 헷갈린 거예요. 콘돌리사 라이스는 네오콘이 맞고요. 그 부시 때죠. 부시 때 우리 쪽에서는 이제 노무현 때니까 부시 때죠. 아들 부시 때. 말고 이제 수잔 라이스 흑인이죠. 근데 수잔 라이스가 지금 이제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데 수잔 라이스가 한 두세 가지 큰 그 흠결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가 이 수잔 라이스 부부가 굉장히 부자예요. 부부가 합쳐가지고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0억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부자 집인데 그 주식 투자의 대부분이 석유 파이프라인 회사, 북미 관통 이거 환경론자들이 엄청 반대하는 거였거든요.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타르모레 그러니까 타르샌드 아마 타르샌드를 쥐어짜거나 가공을 하면 거기서 저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 석유 같은 게 근데 그거 하고 나면은 그 뭐 화학약품으로 처리된 모래가 지천에 깔리게 돼 있는 거죠. 이건 셰일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피층에 노출돼 있는 모래죠. 캐나다의 타르모레 개발 회사, 그다음 유정, 그다음 셰일가스 회사, 이런 데다가 몰빵을 해서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좌파 및 환경 이쪽에서는 이 라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라이스가 된다면 이 좌파 및 환경 쪽에서는 시큰둥해서 바이든한테 표를 안 줄 거라고요. 왜냐하면 바이든한테 준다는 얘기는 VP한테 준다는 얘기거든. 지금 바이든이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이든 저 4년 못 채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은 VP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바이든을 지지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VP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통령이.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누구를 뽑더라도 저렇게 내홍이 벌어져서 이 사람 쓰면은 저쪽에서 시큰둥해서 투표에만 하고 이 사람 쓰면 이쪽에서 시큰둥해서 투표에만 하고 이제 이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라이스는 이제 이런 그 에너지 쪽에 골라서 투자했다는 거 왜요? 오바마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고 오바마 행정부 때 유엔 대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금도 뭐 생생하게 그게 남아 있는데 살벌한 그 실수를 했어요. 리비아 벵가지 테러가 이게 2012년인가 13년에 일어난 일인데 12년일 겁니다. 벵가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잘 준비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습격당해서 미 대사도 죽고 여러 사람 죽었어요. 그 영화 유명하죠. 13이라는 영화입니다. 13명의 미국 그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그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고 거의 점령당한 그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그걸 지켜내는 일부 시설들을 지켜내는 그러한 영화죠. 실화입니다. 13. 이때 이제 그 유엔 대사여서 이 사람한테 이제 텔레비나 이런 데서 물었어요. 이 벵가지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 번이 아니라 5번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5번 인터뷰 전부 다 그게 알카에다 분파가 저질렀는데 알카에다를 거론한 건 한 번밖에 없고요. 5번 중에. 그 5번 전체에서 이걸 뭐라고 말을 했냐면 테러가 아니라 이슬람을 부당하게 모욕한 영화 Innocence of Muslim 때문에 일어난 자연 발생적 저항이다. 저 직전에 몇 달 전에 그 Innocence of Muslim이라고 이슬람을 비판한 영화가 나와서 전 세계의 그 무슬림 국가들에서 그 영화를 규탄하는 대중 집회가 뭐 무수히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들이댄 거예요. 라이스는. 근데 실제는 뭐냐면 이거는 알카에다 분파인 잘 조직화된 테러 집단이 100% 잘 무장하고 대사관을 공격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연 발생적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다. 스판테이너스. 그래서 저런 실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유엔 대사 때 유엔을 PC 좌파 천국으로 만들었죠. 뭐 환경, 뭐 여성, LGBT 뭐 이런 거 깃발 많이 들고 좀 그런 사람입니다. 학벌이 좋고 말빨이 좋아서 뭐 괜찮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바이든 진영에서. 또 거꾸로 너무 그 콧대가 센 엘리트 그 나름의 엘리트 PC 좌파 엘리트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라 생활하고 재산도 많고 정치인으로서 그 이제 2012년 당시에 인터뷰도 보고 그러면 전혀 그 사람들을 심금을 파고드는 그러한 호소력이 없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또 이번에 바이스 프레지던트 후보로 바이든이 지명을 하든 안 하든 이 바이든 진영의 지금 큰 문제가 VP를 이쪽을 지명하면 저쪽이 반발하고 저쪽을 지명하면 이쪽이 반발하는 그런 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이든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기 그 헛소리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때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풀고 있냐? 트럼프 지지 민초의 슬로건이 뭐냐? 이겁니다. 이건 트럼프 진영에서 만든 티가 아니에요. 이 티 보시면은 하나님, God, 그리고 총, guns, and Trump. 그러니까 하나님과 총과 트럼프 이런 티셔츠를 만들어서 입고 다녀요. 지금 민초들이. 그러니까 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트럼프 쪽 진영의 지금 빅 슬로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총이에요. 의외로. 왜냐면 이번에 그 BLM 폭도들이 그 성경 불태우고 그 다음에 교회에 불을 지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총이라고요. 지금 슬로건이. 그리고 그 BLM 폭도들 날치니까 그 저기 어디요 그 세인트루이스의 그 PC 좌파 검찰총장이 그 폭도에 자기 집 현관에서 저항한 매클로프스키 부부를 기소를 해서 감옥과 벌금형을 매기려고 하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열받아 있다고요. 수정헌법 2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뉴욕주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 검찰총장이 그 PC 좌파죠. 뉴욕주에 등록되어 있는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 전국 총기소지협회의 그 본부를 헤드쿼터를 법률적으로 애먹여서 해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 550만 회원인데 등록 회원만 연 운영 예산이 5천억짜리 그런 아주 강력한 단체인데 전부 돌아서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흑인들의 이제 지금 36%가 지지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7월 평균 라스무센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도가 지금 추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 흑인들에서의 트럼프가 왜 이렇게 지지도가 높게 나오냐면 총과 흑인이에요. 이번에 트럼프가. 근데 지지도가 왜 이렇게 높게 나오냐. 무엇보다도 처음에 이제 바이든 망언이죠. 바이든이 자기 무덤을 파죠. 제가 어저께 들어드렸죠. 흑인 인터뷰 앵커에게 야, 너 뽕 맞았냐? 야, 너 뽕 먹고 지금 나 인터뷰하냐?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야, 너 약쟁이냐? 야, 너 약쟁이냐? 이게 말이 안 돼. Hey man. 무슨 뭐 동네 깡패들 뭐 저기 삥 뜯으려고 하는 소리 같아. 말투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을 모르고 막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소리죠. 정신이 맛이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는 다른 인터뷰에서 흑인은 천편일률 획일적이어서 다양성이 없다. 그러니까 흑인은 다 붕어빵처럼 찍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이나 저 흑인이나 유니크한 다양성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그 바이든 망언 때문에 흑인들에 있어서의 바이든 지지 열기가 확 식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이제 흑인들이 굉장히 소득이 많이 향상됐거든요. 트럼프 때 이제 팬데믹 터지기 전에 뭐 웬만한 데서 시간당 최저임금 15불 막 이렇게 넘어갔었으니까 트럼프 팬데믹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고용 상승폭이 제일 크고 소득 상승폭이 제일 큰 게 이 저소득층이었었어요. 비백인 저소득층. 거기가 고용 상승폭과 소득 상승폭이 제일 컸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컸는데. 그다음에 이제 흑인들이 지금 법과 질서 굉장히 많이 원하거든요. 지금 민주당 주지사, 민주당 시장 지배하는 데서 법과 질서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BLM 그거 동조한답시고 defund the police 그러니까 그 경찰 예산 삭감 뭐 이런 거 내걸고서 그래서 이게 다
많이 돌아서 갖고 트럼프 지지로 많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36%까지 나오는데 실제 투표에서 16% 정도 흑인 쪽에서 득표하면 미국 정치 지진난다라 그래요. 지금 평론가들은. 참고로 트럼프는 2016년 선거에서 8% 받았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트럼프가 놓칠 리가 없죠. 트럼프가 오하이오에서 엊그제입니다. 오하이오에서 내리자마자 짧게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상의 유세 연설 같은 거를 공항에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총, 하나님, 반중, 세금, 즉 경제요. 그리고 에너지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Joe Biden's policies put China first and America last. And that's what he'll continue to do if he ever got this shot. And you will have a disruption in the markets, the likes of which our country has never seen. You will have a crash in the markets because he's going to double and triple your taxes. He's going to do things that nobody ever would ever think even possible because he's following the radical left agenda. Take away your guns, destroy your Second Amendment, no religion, no anything, hurt the Bible, hurt God. He's against God, he's against guns, he's against energy, our kind of energy. I don't think he's going to do too well in Ohio. 예. 뭐 이 정도 이제 프레임 잡고서 패고 있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잠깐 광고 말씀드릴게요. 정교모 엊그저께 금요일 날 조성환 교수님이랑 하면서 정교모 그 시국선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그 유사 전체주의로 규정을 하고 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선언하는 8.15 기념 시국선언이 8월 13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있습니다. 이 서명 이 참여 링크는 www.forjustice.kr/84고요. 그 기자회견 구경하실 분들은 많이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지역사회에서 조직을 준비해야 되니까 지역활동가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010-6368-9990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죠. 목요일 날 대법원 맞은편 정문 맞은편입니다. 2호선 서초역 4번 출구 앞에서 4.15 부정선거 재검표 및 수사 촉구 집회가 열립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